경찰이 된다는 꿈 하나로 살아온 조만식. 그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피와 살까지도. 하지만 9년 후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그는 절대 볼 수 없어야 할 사람을 마주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한 소녀가 그를 아빠라고 부르며 나타난 것입니다. 75명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그 순간 조만식이 마주한 것은 단순한 환영일까요? 아니면 용서받지 못한 과거의 귀환일까요? 어떻게 아무도 볼 수 없는 소녀가 비행기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녀는 오직 조만식에게만 나타났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실수들이 영원히 우리를 따라다니는지를 지금 바로 인생의 이야기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시청하시는지도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평소처럼 분주했다. 6월의 따뜻한 공기가 출발 터미널을 감싸고 있었지만 조만식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단순한 여름 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59세의 은퇴한 경찰관은 낡은 가죽 서류 가방 하나만 들고 탑승구로 향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부산행 217편 탑승이 곧 시작됩니다. 우선 탑승 고객과 유아 동반 고객은 지금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안내 방송이 조만식의 귀에 들어왔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탑승권을 확인했다. 스피츠레이, 창가 자리였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탑승구로 향했다. 비행기에 오르며 조만식은 누군가의 시선을 피하듯 고개를 숙였다. 수십 년간 경찰로 일하며 다른 이들의 죄를 추적했던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자신이 도망자가 된 기분이었다. 그의 눈은 딱딱하고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피로감과 또 다른 무언가, 죄책감이 깃들어 있었다. 2칠레이 자리입니다, 손님. 승무원이 미소 지으며 안내했다. 조만식은 자리에 앉으며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손가락으로 셔츠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부산으로 돌아간다. 9년 만이다. 승객들이 하나둘 비행기에 탑승하는 동안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그러다 문득 복도 쪽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기운에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복도에 한 어린 소녀가 서 있었다. 약 8살 정도로 보이는 그 아이는 구겨진 꽃무늬 원피스에 낡은 샌들을 신고 있었다. 긴 머리카락은 어깨 위로 흘러내려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는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것은 그 아이의 눈이었다. 깊고 어두운 눈동자는 조만식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나이에 맞지 않게 성숙한 눈빛이었다. 혹시 길을 잃었니? 조만식이 더듬거리며 물었다.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자리 17배에 앉았다. 소녀에게는 가방도 없었다. 탑승권도 보이지 않았다. 동반 성인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 아이를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았다. 지나가던 승무원은 그저 무심하게 미소 지으며 머리 위 수납장을 닫았다. 저기, 내 이름이 뭐니? 조만식이 다시 시도했다. 아이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앞쪽만 응시한 채 조각상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마치는 동안 조만식은 아이를 계속 관찰했다. 그때 그는 소녀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파란색 토끼 모양의 브로치였다. 그 순간 조만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다. 그 브로치를 본 순간 그는 9년 전의 한 겨울밤을 떠올렸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 경찰서 앞에서 울부짖던 한 여인의 모습이 뇌리를 스쳤다. 그 여인의 손에 들려있던 파란 토끼 무늬에 탐욕의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지만 조만식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의 온 신경은 옆자리의 소녀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점점 속도를 올리며 하늘로 향했다. 조만식의 위장이 뒤틀렸다. 비행기의 흔들림 때문이 아니었다. 그 소녀가 9년 전에 본 누군가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평생 잊으려 했던 누군가와 비행기가 안정적인 고도에 도달한 후 그는 기내 뒤쪽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감지했다.
두 남자가 의심스럽게 서로를 바라보며 가방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들의 행동에는 뭔가 수상한 점이 있었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순간 소녀가 드디어 조만식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26시 좌석 위의 수납장을 향해 조용히 손가락을 가리켰다. 그녀의 눈빛은 심각했고 거의 어른과 같은 결의에 차 있었다.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소녀가 말했다. 아빠, 여기 안전하지 않아요. 조만식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아빠? 그는 아이가 없었다. 적어도 그가 알고 있는 한은 비행기는 평온하게 하늘을 날고 있었지만 조만식의 내면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야기의 감정적 카메라가 열렸다. 아빠, 그 한마디가 조만식의 귀에 맴돌았다. 그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안전벨트를 풀고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행기 통로가 흔들리는 것 같았다. 벽을 짚으며 화장실을 향해 비틀거렸다. 손님,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승무원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조만식은 대답도 없이 화장실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 세면대에 매달렸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유령처럼 창백했다. 손을 떨며 수도꼭지를 틀어 차가운 물을 얼굴에 끼얹었다. 미쳐가는 건가? 그가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다. 그 순간 마치 영화의 플래시백처럼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9년 전 부산의 겨울밤, 눈보라가 맹렬히 몰아치던 그날 경찰서 앞에 한 여자가 나타났다. 임신한 몸으로 추위에 떨며 그녀는 도움을 청했다. 제발 도와주세요. 갈 곳이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묻혀 희미했다. 당시 경찰서장 승진을 앞두고 있던 조만식은 성가신 일에 휘말리기 싫었다. 그는 창문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내 문제가 아니오. 사회복지사에게 가보시오. 그리고 블라인드를 내렸다. 그날 밤 이후로 그는 그 여자를 다시 본 적이 없었다. 승진했고 출세했고 그 기억은 점차 희미해졌다. 아니, 그렇게 되길 바랐다. 조만식은 물기를 닦고 심호흡을 했다. 정신 차려, 환각일 뿐이야. 그는 자신을 다잡았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무언가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죄책감, 후회,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 비행기 좌석으로 돌아왔을 때 소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옆모습은 마치 오래된 사진 속 인물처럼 정적이었다. 내 이름이 뭐니? 조만식이 자리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손가락으로 파란 토끼 브로치를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6시 좌석 위 수납장을 가리켰다. 조만식은 비행기 내부를 살폈다. 승무원들은 음료 서비스를 시작했고 다른 승객들은 평화롭게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소녀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녀에게 음료를 권하는 승무원도 없었고 옆자리를 지나가는 승객들도 그녀를 피해 걷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비행기 뒷부분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다시 그의 눈에 들어왔다. 아까 본 두 남자 중 한 명이 조용히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비행 중 휴대폰 사용은 금지되어 있었다. 다른 한 명은 주의를 경계하듯 자주 고개를 돌렸다. 조만식의 오랜 경찰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다. 그는 이제 소녀가 가리킨 26시 좌석의 수납장을 유심히 관찰했다. 남자 중 한 명이 탑승 직후 그곳에 가방을 넣는 것을 본 것 같았다. 저기, 방금 아빠라고 불렀지? 왜 그랬어? 조만식이 다시 소녀에게 물었다. 소녀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그것은 조만식의 가슴을 찌르는 듯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 눈빛은 수천 마디 말보다 강렬했다. 비행기가 약간의 난기류를 만나 흔들렸다. 조만식은 팔걸이를 꽉 잡았다. 그때 우연히 소녀의 손등에 작은 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세 개의 점이 삼각형 모양으로 배열된 특이한 모반이었다. 순간 그의 호흡이 멈췄다. 9년 전 그 임신한 여자의 손등에도 똑같은 모반이 있었다. 그는 확실히 기억했다. 그녀가 도움을 구하며 경찰서 창문을 두드릴 때 그 특이한 모반이 그의 눈에 들어왔었다. 설마? 그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다. 이 소녀는 그 여자의 아이인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아빠라는 말은 무슨 의미였을까? 그는 그 여자와 어떤 관계도 없었다. 단지 한 번 추운 겨울날 그녀의 도움 요청을 무시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그의 양심이 무언가를 속삭였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오래전 일. 경찰서 뒤 골목에서 그 여자를 만났던 밤, 술에 취해 저질렀던 실수,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을 부정하며 그녀를 내쫓았던 순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소녀는 그의 혼란을 읽은 듯 서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단지 깊은 슬픔과 애잔함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마치 눈 내리는 겨울 아침의 첫 햇살처럼 약하지만 따뜻했다. 그 순간 조만식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몇 년 동안, 아니 어쩌면 평생 동안 닫혀있던 문이 살짝 열리는 느낌이었다. 공포와 의심 사이로 미세하지만 강렬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사랑. 그것은 너무나 생소하고 동시에 자연스러운 감정이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그에게 이런 종류의 감정은 거의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수수께끼 같은 소녀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정으로 보호하고 싶다는 욕망을 느꼈다. 조만식은 천천히 소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왜인지는 몰랐지만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이 솟아올랐다.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그는 속삭였다. 소녀의 미소가 더 환해졌다. 그리고 다시 한번 26시 좌석 방향을 가리켰다. 이번에는 더 절박한 눈빛으로 위험한 거니? 저기? 조만식이 물었다. 소녀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조만식은 알았다. 그가 해야 할 일을, 그는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 했다. 옛날에 그였다면 지나쳤을 일이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 순간, 이 비행기에서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다. 비행기는 계속해서 하늘을 날고 있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위험이 도사리는 가운데 한 남자의 마음속에서는 영원히 묻히지 않았던 과거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조만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신중했다. 오랜 경찰 생활에서 배운 침착함이 그를 지배했다. 그는 소녀에게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 확인해 볼게.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조만식은 복도로 나와 승무원을 찾았다. 젊은 여성 승무원이 음료 카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저 실례합니다. 조만식이 공손하게 말을 걸었다. 승무원은 밝은 미소로 돌아보았다.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조만식은 목소리를 낮추었다. 제 옆자리에 앉은 소녀를 보셨나요? 혼자 여행하는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되네요. 승무원의 표정이 혼란스러워졌다. 소녀요? 17B 자리 말씀이신가요? 네,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어린 소녀요. 승무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손님, 죄송하지만 17B 자리에는 아무도 없어요. 빈 자리입니다. 조만식의 얼굴이 굳었다. 방금 제가 그 아이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승무원은 애매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다른 승무원에게 눈짓했다. 그들이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17A 할아버지가 헛소리하네. 괜찮으신가? 수치심이 조만식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한때 존경받는 경찰관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정신이 나간 노인 취급을 받고 있었다. 그는 무안함을 감추며 말했다. 아,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뒤로 물러서며 26시 좌석 쪽을 힐끗 보았다. 수상한 남자 둘이 서로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자리로 돌아오자 소녀는 실망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담긴 실망감은 조만식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다. 아무도 널 볼 수 없어. 왜지? 소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지만 그림자는 생기지 않았다. 조만식은 그제야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 소녀는 마치 이 세계에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갑자기 머릿속에 한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 부산의 한 허름한 골목길, 한 여자가 작은 다묘 뭉치를 안고 쓰러져 있었다. 파란 토끼 무늬가 그려진 다묘였다.
여자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희미하게 나왔다가 서서히 사라졌다. 그 기억은 너무나 선명했다. 아침 순찰 중 우연히 발견한 그녀. 조만식은 담요를 들춰봤고 그 안에는 작은 아기가 있었다. 파랗게 변한 입술, 차가운 피부, 이미 숨이 끊어진 지 오래였다. 공식 보고서에는 노숙자 여성과 연가, 한파로 인한 사망이라고만 기록되었다. 아무도 그들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아무도 그들을 찾지 않았다. 그리고 조만식은 그는 그 여자가 전날 밤 도움을 청했던 바로 그 여자임을 알고 있었다. 그가 문전박대했던 여자. 아, 미안해. 그의 입에서 신음 같은 사과가 흘러나왔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승객 여러분, 잠시 난기류가 예상됩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조만식의 귀에는 그 방송이 들리지 않았다. 그의 모든 감각은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알았다. 무언가가 일어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소녀, 아니, 하늘이 그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이 가득했다. 조만식은 비로소 이해했다. 소녀가 가리킨 26시 좌석의 수납장, 거기에 뭔가가 있었다. 위험한 무언가가. 그는 다시 승무원을 불러 세웠다. 이번에는 더 진지한 표정으로. 죄송합니다만 저는 은퇴한 경찰입니다. 26시 자리 위 수납장에 있는 가방을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상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승무원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공허했다. 손님, 저희는 특별한 이유 없이 승객의 소지품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조만식은 망설였다. 그가 본 것을 설명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 분명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소녀가 말해줬어요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냥 직감입니다. 오랜 경찰 생활에서 얻은 직감이죠. 승무원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걱정 마세요. 이 비행기는 안전합니다.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그녀가 떠난 후 다른 승무원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시치의 노인네가 헛것을 보는 것 같아. 치매인가? 그 말은 칼처럼 조만식의 자존심을 찔렀다. 평생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온 그였다. 그런데 지금은 미치광이 취급을 받고 있었다. 굴욕감이 밀려왔다. 소녀는 실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말보다 더 큰 아픔을 전했다. 조만식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또 다른 장면이 떠올랐다. 부산의 한 골목길, 눈이 내리는 밤, 한 여자가 작은 담요 뭉치를 안고 있었다. 파란 토끼 무늬가 그려진 담요, 소녀의 브로치와 같은 디자인이었다. 잠시만요, 도와드릴게요. 그때 그가 했어야 할 말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지나쳤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 여자와 아기는 차가운 시체로 발견되었다. 기내 방송이 다시 흘러나왔다. 승객 여러분, 기장입니다. 약간의 난기류가 예상됩니다. 모든 승객은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식은 불안한 눈으로 비행기 뒤편을 살폈다. 수상한 남자들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전자기기가 들려 있었다. 스마트폰처럼 보였지만 뭔가 달랐다. 비행기가 갑자기 흔들렸다. 승객들이 놀라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조만식은 이것이 단순한 난기류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무언가가 일어나려 하고 있었다. 소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이제 공포에 질린 눈으로 26시 좌석 방향을 응시했다. 그리고 조만식의 팔을 꽉 잡았다. 시간이 없어요, 아빠. 그 목소리는 바람처럼 희미했지만 조만식의 귀에는 천둥처럼 울렸다. 그는 이제 알았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그가 평생 후회했던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 이번에는 올바른 선택을 할 때였다. 조만식은 소녀의 손을 잡았다. 놀랍게도 그 손은 만질 수 있었다. 차갑고 연약했지만 분명히 그곳에 있었다. 내가 도울게.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 소녀의 눈에 희미한 미소가 어렸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절박했다. 조만식은 결심했다. 아무도 그를 믿지 않더라도 그는 행동해야 했다. 275명의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이 소녀에게 빚을 졌다. 그녀가 누구든 무엇이든 간에 비행기는 계속해서 흔들렸다. 작은 난기류라는 기장의 말과는 달리
흔들림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 승객들의 불안한 소리가 기내를 채웠다. 그리고 조만식의 귀에는 소녀의 침묵이 이제 가장 큰 소리로 들렸다. 비행기의 흔들림이 잠시 멈췄다. 조만식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쳤다. 그는 옆에 앉은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내가 확인해 볼게.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은 여전히 22층 좌석 위 수납장이었다. 조만식은 마음을 다잡았다. 승무원들은 그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믿기로 했다. 30년 동안 경찰로 복무하며 그가 배운 한 가지는 직감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물 한 병을 들고 비행기 복도를 걸었다. 승객들은 각자의 일에 몰두해 있었다. 영화를 보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 잠을 자는 사람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6시 좌석에 다가갈수록 그의 심장 박동은 빨라졌다. 그 자리에는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다. 그는 태블릿으로 영화를 보고 있었고 그 옆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조만식은 자연스럽게 물병 뚜껑을 열었다가 일부러 흘렸다. 아, 죄송합니다. 그가 크게 말했다. 물이 바닥에 쏟아졌다. 그는 급히 티슈를 꺼내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우연히 수납장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심장이 거의 멈출 뻔했다. 수납장 안에는 검은색 여행 가방이 있었다. 평범해 보였지만 조만식의 눈에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가방의 잠금 장치 부분에 검은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그는 즉시 알아보았다. 폭발물 조사팀에서 사용하는 특수 표식과 비슷했다. 가방 옆면에는 작은 전자장치가 부착되어 있었다. 디지털 숫자가 깜빡이는 것이 보였다. 물 좀 닦으시겠어요? 승무원이 다가와 물었다. 조만식은 재빨리 수납장을 닫았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그는 바닥을 닦으며 승무원을 유심히 관찰했다.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박민지라고 적혀 있었다. 조만식은 물에 젖은 티슈를 모아 그녀에게 건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그녀의 손에 살짝 쥐어주었다. 이것 좀 버려주시겠어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승무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만식은 천천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소녀는 기대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너, 말이 맞았어. 그는 소녀에게 속삭였다. 야, 뭔가 있어. 폭발물 같아 보여. 소녀의 눈이 커졌다. 그녀의 작은 손이 조만식의 팔을 꽉 잡았다. 그것은 마치 유령의 손길 같았다. 차갑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승무원 박민지는 버리러 간 티슈 사이에서 조만식이 건넨 작은 메모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4단어가 적혀 있었다. 폭탄 위험. 조용히 행동하세요.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다. 그녀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조만식이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기장실로 향했다. 몇 분 후 기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기내 방송을 통해 흘러나왔다. 승객 여러분, 기상 상황으로 인해 비행 경로를 약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대구국제공항에 잠시 착륙한 후 다시 부산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승객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부산까지 비행 시간은 불과 50분. 왜 중간에 대구에 착륙해야 하는지 의문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날씨 탓이라고 생각하며 불평 없이 받아들였다. 조만식은 이 모든 상황을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특히 비행기 뒤쪽에 2 남자가 신경 쓰였다. 그들은 기장의 방송 후 눈에 띄게 긴장했다. 서로 속삭이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저 남자들이 범인인 것 같아? 조만식이 소녀에게 물었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조만식은 비로소 이해했다. 이것은 단순한 폭발물 위협이 아니었다. 테러였다. 275명의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었다. 승무원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조만식은 그들의 눈빛에서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다. 비상 대응 절차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기내 공기가 달라졌다. 아무도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비행기는 점점 고도를 낮추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대구의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 비행기 뒤쪽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한 남자가 갑자기 일어나 복도로 뛰쳐나왔다. 움직이지 마, 모두 가만히 있어. 그가 소리쳤다. 순간적으로 기내는 공포에 휩싸였다. 승객들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2명의 승객이 재빨리 그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군인처럼 훈련된 동작으로 남자를 제압했다. 모두 진정하세요. 저희는 공군 특수부대입니다. 상황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 명의 수상한 남자도 재빨리 제압되었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승객들은 혼란스러워했지만 곧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조만식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가 메모를 전달한 후 비행기 내 보안 요원들이 신속하게 대응한 것이었다. 그는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어려 있었다. 우리가 해냈어. 조만식이 소녀에게 말했다. 소녀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것은 마치 겨울 하늘에 피어나는 벚꽃처럼 아름답고 덧없는 미소였다. 비행기는 안전하게 대구공항에 착륙했다. 테러범들은 공항 경찰에게 인계되었고 폭발물 처리반이 수상한 가방을 안전하게 제거했다. 조사 결과 그것은 실제로 강력한 폭발물이었다. 타이머는 부산 상공에서 폭발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모든 승객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위험이 지나갔다는 안도감이 기내를 가득 채웠다. 조만식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오랜만에 무언가를 제대로 해냈다는 만족감을 느꼈다. 승무원 박민지가 그에게 다가왔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기지로 275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조만식은 겸연쩍게 미소 지었다. 아니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 소녀가 먼저 알아챘어요. 그는 옆자리를 가리켰다. 하지만 승무원의 표정이 의아해졌다. 소녀요? 조만식은 놀라서 옆을 바라보았다. 소녀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녀는 사라졌다. 그의 가슴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옆에 있던 소녀, 말입니다. 파란 토끼 브로치를 가진 승무원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선생님, 17비 자리는 출발 전부터 계속 비어 있었어요. 조만식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소녀의 존재를 확신했다. 그녀와 대화했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니. 그는 바닥을 살폈다. 파란 토끼 브로치가 자리 밑에 떨어져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것을 집어들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는 브로치를 보여주며 물었다. 승무원은 그저 어깨를 으쓱했다. 누군가 두고 간 것 같네요. 비행기는 점검을 마친 후 다시 부산으로 향했다. 모든 승객들은 안도감에 휩싸여 있었다. 하지만 조만식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소녀는 누구였을까? 그녀는 왜 그에게만 보였을까? 그리고 왜 그를 아빠라고 불렀을까? 그는 손바닥에 놓인 파란 토끼 브로치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분명히 실제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제 부산에 도착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9년 전의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비행기는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다. 조만식의 인생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변해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17비 좌석에 앉았던 보이지 않는 소녀로부터 시작되었다. 부산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저녁 노을로 물들어 있었다. 붉은 빛이 활주로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 승객들은 안도의 박수를 치며 비행기에서 내렸다. 모두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위험에서 벗어났는지 이제야 실감하는 듯했다. 조만식 선생님,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기장이 직접 조만식에게 다가왔다. 날카로운 눈매와 단단한 턱선을 가진 중년의 남성이었다. 경찰과 공항보안팀에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조만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17비 좌석을 바라보았다. 비어 있었다. 소녀의 흔적은 그가 손에 쥐고 있는 파란 토끼 브로치밖에 없었다. 비행기에서 내린 후 그는 VIP 라운지로 안내되었다. 그곳에는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 정장 차림의 국정원 요원으로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승무원들. 조만식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복을 입은 한 경찰관이 그에게 다가와 인사했다. 오늘 275명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모두가 그를 영웅처럼 대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조만식은 당혹스러웠다. 그는 영웅이 아니었다. 그저 소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었다. 저는 그저
그가 말을 시작했지만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설명해 주세요. 저 어떻게 폭발물을 발견하셨나요? 국정원 요원으로 보이는 여성이 물었다. 조만식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무도 보지 못한 소녀에 대해 그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는 평생 경찰로 살아왔다.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그의 원칙이었다. 제 옆자리에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알려줬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그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소녀요? 경찰관이 물었다. 승객 명단에 없는데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그곳에 있었어요. C7B 자리에요. 박민지 승무원이 앞으로 나섰다. 죄송합니다만 17B 자리는 출발부터 도착까지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조만식은 혼란스러웠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녀와 대화했어요. 그녀가 26시 좌석 위 수납장을 가리켰고 그곳에 폭발물이 있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조만식은 그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혹시 그 소녀의 이름을 아시나요? 기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조만식은 고개를 저었다. 이름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이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다. 국정원 요원이 앞으로 나섰다. 조만식 씨, 선생님께서는 자녀가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낯선 소녀가 선생님을 아빠라고 불렀을까요? 조만식은 주머니에서 파란 토끼 브로치를 꺼냈다. 이것만 알아요. 그녀가 이 브로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손등에는 3개의 점이 삼각형 모양으로 있었어요. 그 말을 듣자 방 안에 누군가가 날카롭게 숨을 들이마셨다. 나이든 남성 승무원이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조만식이 물었다. 승무원은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9년 전 부산에서 한 여자와 어린 소녀가 동사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노숙자였고 소녀는 그녀의 딸이었죠. 제 형이 그 사건의 담당 경찰이었어요. 그 소녀의 손등에는 특이한 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3개의 점이 삼각형 모양으로 조만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그 사건을 기억했다. 아니, 평생 잊지 못했다. 그가 외면했던 여자와 아이, 그들이 얼어 죽은 채 발견된 그날. 그 소녀의 이름은 무엇이었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늘이었습니다. 김하늘. 조만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다. 하늘. 그 이름은 그의 가슴을 찔렀다. 9년 전 그가 발견한 작은 시체의 이름표에 적혀있던 그 이름. 하늘. 그는 속삭였다. 회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조만식은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환각? 유령? 아니면 단순한 죄책감의 표현? 그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 소녀 하늘이가 아니었다면 275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뉴스는 217편 비행기의 기적적인 구출 소식을 보도했다. 전직 경찰관 폭발물 발견해 275명 구해라는 헤드라인이 전국을 뒤덮었다. 조만식은 갑자기 유명인사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그 관심이 불편했다. 그는 영웅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9년 전 그는 한 여자와 아이를 외면했다. 그리고 그들은 추위 속에서 죽었다. 그 죄책감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다. 조만식은 부산에 머물기로 했다. 그는 9년 전의 진실을 찾아야 했다. 그는 경찰서 기록보관소를 방문했다. 자신이 한때 일했던 곳이었다. 동료들은 그를 영웅으로 맞이했지만 그는 그저 예전 파일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2016년 1월 15일 노숙자 여성과 아동 동사 사건이요. 서류가 그의 앞에 놓였다. 그것은 얇은 파일이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사건.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는 숨을 멈췄다.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작은 소녀의 사진, 하늘이었다. 비행기에서 그가 본 바로 그 소녀였다. 같은 눈, 같은 표정, 같은 슬픔. 조만식의 손이 떨렸다. 파일에는 하늘의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6살이었다. 그리고 친부는 미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건 말이 안 돼. 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어지는 페이지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하늘의 어머니 김미영은 조만식이 근무했던 경찰서에 여러 번 찾아왔었다.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그리고 마지막 방문 기록은 그들이 숨진 날로부터 하루 전이었다. 오 하느님, 조만식은 자신의 서명이 있는 보고서를 발견했다. 그는 직접 김미영을 쫓아냈다. 경찰서 기록에 따르면 김미영은 아이의 아버지를 찾고 있었다. 그 아버지는 경찰이었다. 조만식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9년 전 술에 취해 저지른 실수, 그리고 그 후 김미영이 임신 사실을 알리러 왔을 때 그는 그녀를 부정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 그녀를 내쫓았다. 그리고 결국 그녀와 아이는 거리에서 죽었다. 하늘, 내 딸이었어. 그는 절규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생 처음으로 조만식은 자신의 죄를 직면했다. 그는 아이를 버린 아버지였다. 그리고 그 아이는 죽은 후에도 그를 찾아와 275명의 생명을 구했다. 부산의 겨울바람이 조만식의 뺨을 때렸다. 경찰서를 나온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해변가로 향했다. 손에는 하늘의 파일을 꼭 쥐고 있었다. 9년 전의 진실이 담긴 서류들, 그가 필사적으로 묻으려 했던 과거가 이제 그의 눈앞에 적나라하게 펼쳐져 있었다. 해변에 도착한 조만식은 벤치에 주저앉았다. 겨울바다는 차갑고 회색빛이었다. 마치 그의 영혼처럼 그는 다시 한번 파일을 펼쳤다. 하늘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슬프지만 맑았다. 비행기에서 그를 바라봤던 바로 그 눈이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는 바다를 향해 중얼거렸다. 파일 속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었다. 하늘의 학교 기록, 짧지만 의료 기록,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김미영의 진술서들. 그중 하나는 조만식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저는 조만식 경위가 제 아이의 아버지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이를 부정하지만 DNA 검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요청은 거절되었다. 당시 조만식은 이미 서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그의 상관들은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조용히 덮기로 했다. 그리고 조만식도 그도 침묵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 진실을 묻었다. 죄송합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조만식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노인 한 명이 벤치 옆에 서 있었다.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 그러나 그 눈은 여전히 생생했다. 네, 물론이죠. 조만식이 자리를 내주며 대답했다. 노인은 그의 옆에 앉았다. 잠시 바다를 바라보던 노인이 말했다. 슬픔이 깊으시군요. 조만식은 놀랐다. 노인이 어떻게 그의 마음을 읽은 것일까? 그게, 네, 그렇습니다. 노인은 미소 지었다. 제가 오랫동안 부산 대청동 보육원에서 일했거든요. 슬픔에 잠긴 눈을 많이 봐왔습니다. 조만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대청동 보육원, 그곳은 하늘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이었다. 파일에 그렇게 적혀 있었다. 혹시 대청동 보육원이요? 9년 전에도 거기 계셨나요? 노인의 눈이 반짝였다. 네, 40년 넘게 그곳에 있었지요.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조만식은 목이 메었다. 혹시 김하늘이라는 아이를 기억하십니까? 9년 전에 노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늘이, 물론 기억합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조만식은 파일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저는 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노인은 놀라지 않았다. 그저 깊은 이해의 눈빛으로 조만식을 바라보았다. 알고 있었습니다. 조만식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요? 하늘이의 어머니가 보육원에 자주 왔었어요. 아이를 데리러 오기 전에. 그녀는 당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경찰이라고 했지요. 조만식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김미영은 끝까지 그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숨었다. 하늘이는 어땠나요? 그는 간신히 물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특별한 아이였어요. 조용했지만 눈빛이 맑았죠. 그리고 항상 창문 밖을 바라보았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말은 조만식의 가슴을 찔렀다. 하늘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오지 않았다. 이것을 가지고 계십시오. 노인이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하늘이가 남긴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나가기 전에 저에게 맡겼죠. 아빠가 오면 주세요라고 말하면서요. 조만식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은 일어섰다. 운명이란 이상한 것입니다. 오늘 이 벤치에 앉아있던 것도 당신을 만난 것도 하늘이가 원했던 일인지도 모르지요. 노인은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조만식은 그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노인의 형체가 해변의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환상처럼 조만식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편지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서툰 아이 글씨로 쓰여진 편지였다. 아빠에게 하늘이 보고 싶어요. 엄마는 아빠가 바쁘다고 해요. 하지만 하늘이는 기다릴 수 있어요. 언젠가 아빠가 하늘이를 보러 올 거예요. 그때 하늘이도 아빠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만약 하늘이가 하늘로 날아가더라도 아빠가 하늘이를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아빠가 하늘이를 몰라도 괜찮아요. 하늘이는 아빠를 사랑해요. 편지 밑에는 작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파란 토끼였다. 그가 브로치로 본 바로 그 토끼. 사진은 하늘이 보육원에서 찍은 것이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비행기에서 그를 바라봤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조만식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9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날 밤 조만식은 작은 여관방에 묵었다. 그는 하늘의 파일과 편지를 탁자 위에 펼쳐놓고 밤새도록 그것들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왜 하늘이 그를 찾아왔는지를 생각했다. 새벽이 밝아오자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진실을 직면하기로. 조만식은 노트북을 열고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모든 주요 언론사에 보내는 메일이었다. 제목은 간단했다. 비행기를 구한 것은 제가 아닙니다. 제가 버린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9년 전 김미영과의 만남, 그녀를 부정하고 내쫓은 일, 하늘의 존재를 무시한 것, 그리고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까지. 모든 진실을.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저는 자신의 아이를 버린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275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죽은 후에도 저를 용서하고 다른 이들을 구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조만식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벽빛이 부산 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무겁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창에 기대어 서 있는 그의 옆으로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다. 하늘이었다.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다. 이번에는 슬픔 없이 그저 사랑만 담긴 미소였다. 용서해줘, 하늘아. 조만식이 속삭였다.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녀는 이미 그를 용서했다. 그녀는 단지 그가 진실을 인정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 조만식이 손을 내밀었지만 하늘의 형체는 이미 새벽빛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파란 토끼 브로치만 남았다. 고마워, 내 딸. 창밖으로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조만식이 여관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수많은 질문이 그에게 쏟아졌다. 그의 메일이 공개된 것이다. 그는 흔들리는 다리로 기자들 앞에 섰다. 59년의 삶 동안 그는 결코 대중의 시선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다. 항상 그림자 속에서 일했던 경찰. 하지만 이제 그는 스포트라이트 아래에 있었다. 조만식 씨, 정말 하늘이 당신의 딸입니까? 왜 9년 동안 진실을 숨겼습니까? 유령이 비행기를 구했다는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질문들이 화살처럼 날아왔다. 조만식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네, 하늘이는 제 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제가 버린 딸이죠. 제가 인정하지 않았던 딸이고요. 기자들이 순간 조용해졌다. 그들은 부인이나 변명을 예상했던 것 같았다. 하지만 조만식은 계속했다. 9년 전 저는 제 출세를 위해 한 여자와 아이를 버렸습니다. 그들은 추위 속에서 죽었고 저는 그저 살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카메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비행기에서 제가 본 소녀가 제 딸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환각이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소녀가 아니었다면 275명의 승객은 죽었을 겁니다. 그 소녀가 저에게 폭발물의 위치를 알려줬어요. 기자들이 다시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만식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말했다.
그는 기자들 사이를 뚫고 천천히 걸어갔다. 목적지가 있었다. 대청동 보육원이었다. 몇 시간 후 조만식의 고백은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다. 영웅 경찰의 충격적 고백, 내가 버린 딸이 비행기를 구했다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뉴스 채널을 장식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양극화되었다. 일부는 그를 비난했고 다른 일부는 그의 용기를 칭찬했다. 조만식은 그 모든 소음 속에서 조용히 대청동 보육원으로 향했다. 오래된 벽돌 건물은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곳은 하늘이 마지막으로 살았던 곳이었다. 그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곳, 보육원 입구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어제 해변에서 만났던 바로 그 노인이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노인이 말했다. 조만식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진작 왔어야 했는데 노인은 그를 안으로 안내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복도에 가득했다. 그들은 조만식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곳이 하늘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인가요? 조만식이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가 데리러 오기 전까지요. 그들이 떠난 날 폭설이 내렸습니다. 제가 말렸지만 김미영 씨는 꼭 가야 한다고 했어요. 아이의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고. 조만식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김미영은 그를 찾아 경찰서로 향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만나주지 않았다. 하늘이의 방을 보고 싶습니다. 그가 간신히 말했다. 노인은 그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6개의 침대가 놓인 단촐한 방이었다. 창가 쪽 침대 옆에는 작은 표지가 있었다. 하늘이의 침대의 그 단순한 표지가 조만식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오래된 철제 침대는 차갑고 딱딱했다. 하늘이 여기서 잠을 잤다는 생각에 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늘이는 이 창가에 앉아 매일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노인이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를 하늘 공주라고 불렀죠. 조만식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곳에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푸른색이었다. 그 하늘 아래에서 하늘이 꿈을 꾸었을 것이다. 아버지를 만나는 꿈을.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노인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당신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었지만 당신은 왔습니다. 그날 오후 조만식은 보육원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그가 왜 울었는지 물었고 그는 정직하게 대답했다. 자신이 딸을 잃었다고, 그리고 이제 그녀를 찾았다고. 저녁이 되자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보육원 원장실에서 그는 공식적인 제안을 했다. 제가 이곳에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무급으로요. 원장은 놀란 표정이었다. 조만식 씨, 당신은 지금 유명 인사입니다.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조만식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이것뿐입니다. 제가 버린 딸을 기리는 방법이죠. 다음 날 더 큰 결정이 이어졌다. 조만식은 경찰청에 공식 서한을 보냈다. 그는 자신의 퇴직금과 모든 경찰 훈장을 반납한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대청동 보육원에 기부하기로 했다던 뉴스는 다시 한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영웅 경찰 모든 것을 버리고 고아원 봉사자로라는 헤드라인이 나왔다. 사람들의 반응이 변하기 시작했다. 비난은 점차 존경으로 바뀌어갔다. 한 달 후 조만식은 대청동 보육원의 정식 직원이 되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숙제를 도와주고 밤에는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경찰도 영웅도 아니었다. 그저 아이들을 돌보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어느 비 오는 날 조만식은 보육원 입구에서 한 작은 여자아이를 발견했다. 약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다. 그녀는 비에 젖은 채로 서 있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다. 안녕, 여기 혼자 있니? 조만식이 다가가 물었다.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여기 있으면 좋은 사람들이 나를 돌봐줄 거래요. 조만식의 가슴이 아팠다. 또 하나의 버려진 아이. 그는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다. 내 이름이 뭐니? 민지예요. 민지야, 들어오렴. 비 맞으면 감기 걸려. 그는 아이를 안으로 안내했다. 원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 작업을 도왔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민지에게 따뜻한 저녁을 만들어 주었다. 민지가 식사를 하는 동안 조만식은 그녀가 무언가를 꼭 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작은 브로치였다. 그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그것은 파란 토끼 브로치였다. 하늘의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다. 그 브로치 어디서 얻었니?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지는 미소 지었다. 길에서 주웠어요. 예쁘죠? 조만식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 울어요? 슬퍼요? 조만식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행복해서 그래. 민지는 웃으며 물었다. 아저씨는 제 새 아빠인가요? 그 질문은 조만식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잠시 말을 잊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그러고 싶다면 그럴 수 있어. 민지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만식에게 달려가 안겼다. 그것은 작고 따뜻한 포옹이었다. 조만식은 그녀를 꼭 안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조만식은 확신했다. 하늘이 그를 용서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조만식은 민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그리고 그녀가 잠든 후 그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수많은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 중 하나가 특별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다. 고마워 하늘아. 그는 속삭였다. 5년이 흘렀다. 광주의 햇살이 대청동 보육원의 정원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벚꽃이 만개한 봄날이었다. 조만식, 이제 64세가 된 그는 보육원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은 맑고 평온했다. 세월이 그에게 지혜와 평화를 가져다 준 것 같았다. 아빠. 12살이 된 민지가 그에게 달려왔다. 그녀의 손에는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이 들려 있었다. 정교 글짓기 대회에서 1등했어요. 조만식은 환하게 웃으며 민지를 품에 안았다. 3년 전 그는 민지를 공식적으로 입양했다. 오랜 경찰 경력과 보육원에서의 봉사 덕분에 입양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우와, 우리 민지가 정말 대단하구나. 그가 상장을 살펴보며 말했다. 무슨 주제로 글을 썼어? 민지는 약간 수줍게 미소 지었다. 하늘에 대해서요. 조만식의 심장이 한 박자 뛰었다. 하늘? 네,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하늘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제가 꿈에서 본 파란 하늘 이야기를 썼어요. 조만식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민지는 하늘이에 대해 모른다. 그는 아직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민지는 마치 무언가를 아는 것처럼 행동했다. 특히 파란 토끼 브로치를 가지고 놀 때면 그 글을 읽어줄 수 있을까?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하늘은 꿈속에서였어요. 그 하늘은 너무 파랬고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그 하늘 아래에는 한 소녀가 서 있었어요. 그 소녀는 저를 보고 웃었어요. 그리고 네가 아빠를 행복하게 해주어서 고마워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소녀가 누군지 몰랐지만 왠지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졌어요. 소녀는 제게 파란 토끼 브로치를 주었어요. 바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브로치요. 아침에 깨어났을 때 그 꿈은 사라졌지만 그 하늘의 색깔만은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하늘을 볼 때마다 그 소녀를 생각해요. 어디선가 저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조만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지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아빠, 왜 울어요? 제 글이 그렇게 슬펐어요? 조만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슬픈 게 아니야. 그저 내 글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민지에게 말했다. 오늘 저녁에 내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정말 특별한 소녀에 관한 이야기야. 민지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어떤 소녀요? 하늘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 아빠의 첫 번째 딸이었어. 그날 저녁 조만식은 민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9년 전의 실수, 하늘이의 죽음, 그리고 비행기에서의 기적적인 만남까지. 민지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제가 꿈에서 만난 소녀가 하늘 언니였군요. 조만식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네가 정말 하늘이를 만났다고 생각하니? 민지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언니는 아빠가 이제 행복해서 기뻐했어요.
저도 기뻐요. 아빠가 제 아빠가 되어줘서. 조만식은 민지를 꼭 안았다. 그의 가슴은 사랑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하늘이는 떠났지만 그녀는 민지를 통해 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다음 날 조만식은 민지와 함께 특별한 장소를 방문했다. 부산의 작은 공원 한쪽에 자리한 하늘이와 그녀의 어머니 김미영의 묘였다. 그들은 꽃을 들고 왔다. 조만식은 무릎을 꿇고 비석 앞에 꽃을 놓았다. 하늘아, 미영씨 늦었지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주 올게요. 민지와 함께. 민지도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자신의 글짓기 상장을 비석 앞에 놓았다. 하늘 언니, 이건 언니 덕분에 받은 거예요. 고마워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다. 마치 누군가의 부드러운 손길처럼 그들의 뺨을 쓰다듬었다. 시간이 흘러 조만식은 광주의 보육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의 경험과 헌신은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특히 그는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것을,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어느 날 조만식은 보육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민지는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었다. 그의 주머니에는 여전히 파란 토끼 브로치가 있었다. 그것은 이제 그의 부적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갑자기 한 노부부가 보육원 입구에 나타났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다. 조만식은 일어나 그들을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자가 말했다. 저희는 손녀를 찾고 있습니다. 14년 전 저희 딸이 아이를 낳고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아이는 보육원으로 보내졌는데 최근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만식의 가슴이 뛰었다. 아이의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김민지라고 합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조만식은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다. 민지, 그의 민지. 그녀에게는 가족이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노부부는 정말로 민지의 외조 부모였다. 조만식의 마음은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민지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지가 진짜 가족을 찾게 된 것이 기뻤다. 민지야. 그는 조용히 민지를 불렀다. 내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가 널 찾아왔어. 민지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하지만 아빠는요? 조만식은 고개를 숙였다. 그분들이 너의 진짜 가족이야. 네 엄마의 부모님이시지.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빠가 제 진짜 아빠예요. 그분들은 저의 가족이 될 수 있지만 아빠는 항상 제 아빠로 남을 거예요. 그 말은 조만식의 마음을 녹였다. 그는 민지를 꼭 안았다. 결국 그들은 타협점을 찾았다. 민지는 조만식과 함께 살면서 주말에는 외조부모를 방문하기로 했다. 모두가 민지의 가족이 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 벚꽃이 만개한 이 봄날, 조만식은 보육원 벤치에 앉아 인생을 돌아보고 있었다. 주머니에는 여전히 파란 토끼 브로치가 있었다. 그는 그것을 꺼내 햇살 아래 바라보았다. 푸른빛이 반짝였다. 멀리서 민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마치 천상의 음악처럼 그의 귀에 울렸다. 카메라가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보육원 정형이 보인다. 아이들로 가득한 정원 벚꽃나무. 그리고 그 가운데 앉아있는 조만식.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있다. 내레이션이 흐른다. 부드럽고 따뜻한 여성의 목소리. 어떤 아이들은 이 세상에 잠시만 머무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순간적으로 하는 일은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하지 못하는 일을 바꿉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소녀는 비행기만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한 남자의 심장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통해 많은 아이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인생은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 가장 밝은 빛을 발견하게 합니다. 조만식에게 그 빛은 하늘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그녀를 너무 늦게 알아보았지만 그녀는 그를 용서했고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랑을 통해 구원받는 기회를. 화면이 천천히 하늘로 옮겨간다. 맑고 푸른 하늘,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점점 희미해진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들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버린 것들의 모습으로. 페이드 아웃.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조만식처럼 자신의 편안함과 성공을 위해 다른 이들을 외면할 수도 있고, 혹은 타인을
위해 희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신의 출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 흔적을 남기는지. 하지만 이 이야기는 또한 용서와 구원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늘이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구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조만식처럼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가 있다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이 놓친 하늘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이야기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